다시 만날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60일 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진보정당의 후보 출사표를 던지셨죠. 강성희 진보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희입니다. 예, 의원님이 이제 2023년에 보궐선거로 네, 전주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됐죠. 예, 그리고 2024년 1월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왔을 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다가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입틀막해서 끌려나가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전날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오면 그냥 의례적인 악수, 인사 이런 자리일 텐데 당시 민심은 대통령에게 무엇인가라도 항의의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민심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을 와서 그런 표시를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안에서는 이런 토론도 있었어요. 자리에 가지 말자. 그 자리에 안 가면 되지 않냐. 보이콧하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안 오셨어요. 그 자리에. 근데 아무튼 저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갔는데 1시간 전에 가서 기다렸고 몸수색을 다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오는 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겠죠. 예. 그랬는데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말을 몇 마디 하려고 했더니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서 멀리 떨어져 가니까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높인 거죠, 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정도 일이었으면 아마 경호원이 의원님 뭐 이 정도 그만하시죠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사지를 들어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면서 제 몸이 그냥 바로 들리더라고요. 예. 사실 조금 이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앞자리와 뒷자리에 경호원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죠.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좀 찍힌 거였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 국회에 온 적이 있거든요. 예. 시정연설 하러 왔을 때 줄일 건 예산이 아닌 윤의 임기라고 하는 이 피켓 시위를 제가 했거든요. 그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김용현이었어요. 아, 경호처장. 당시 경호처장이었고 입틀막 사건 이후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갔고 예. 그 뒤에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가 됐죠. 예. 그렇군요. 그 어쨌든 이 비상계엄의 성격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입틀막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 가둬가지고 뭐 어떻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하기도 싫은데 지금 비상계엄 상황 그리고 이후에 파면까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튼 뭐 처음에는 이게 사실인가 싶기도 했지만 드러나는 전모를 보면서 영연백을 준비했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준비를 했네. 예. 정말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가두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습사 80년 5월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놀랐죠. 근데 아무튼 이번 그 탄핵 정국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한강 작가도 얘기했다시피 죽은 자가 산자를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저는 가장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광주에서 5.18에서 도청을 지켰던 분들이 마지막에 다 포기하고 나왔으면 24년 12월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남태령입니다. 예. 남태령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끌고 왔는데 거기가 막혔고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그 추운 남태령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음식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난방버스도 보내고 이랬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전태일이 떠올랐어요. 아, 예전에 풀빵을 나눴던 전태일이 다시 살아 돌아왔네.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 윤상원과 전태일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윤상현. 윤상원. 아니 윤상원. 예. 5.18의 마지막 시민군 예. 대변인 했던 윤상원 열사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대한민국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진보당 지금 의석이 3석 있고 의원님은 지난번에 지역구로 다시 나가셨는데 이제 낙선을 하셨죠. 어쨌든 지금 3석의 진보당에서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내 경선 중인 거죠,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진보당은 4월 4일 날 그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자마자 선거 공고를 하기 시작해서 예. 2명의 후보, 저는 이제 진보당의 전 의원이고 그리고 현재 진보당 상임대표이신 김재현 대표님하고 저하고 예. 경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됐고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4월 19일이면 선거 결과가 나오고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 대선에 이제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내란 종식, 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진보 정당 계열의 정당들이 상당수가 후보를 내지를 않았어요. 조국혁신당도 대선 후보를 안 내기로 했고, 그리고 사회민주당,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원내에 있는 정당 중에서는 진보당은 지금 대선 후보를 냈고 그것도 지금 경선을 펼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좀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좀 어떤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진보당은 지금 거의 오랜만에 경선을 하는 셈이거든요. 예. 그동안에 진보 정당들이 경선을 하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선이 됐고 당내에서는 경선이 되면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토론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왔어? 왜 경선하는 거야? 둘이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고 아니야 우리는 분명히 틀려. 이런 것도 있죠. 예. 저는 사실 이 응원봉 과정 그리고 탄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진보 정당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지? 이 안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파면해야 된다. 국힘당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우리는 제일 강하게 들었고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섰는데 그것 말고 우리만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지? 저는 우리만의 목소리라고 하면 그것은 진보당이 얘기해야 될 목소리가 이번에 광장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배제당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광장이 열리니까 그 자리에 찾아와서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라는 목소리를 막 울려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실은 진보정당의 몫이고 진보정당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을 그 시민들이 대신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사람들 우리와 같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는 후보가 있어야 되지 않냐 대선에서. 그래서 이번 대선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진보적인 색채를 좀 더 많이 내시겠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뭐 아주 정치 고관여측이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진보당이 그러면 민주당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표결을 보면은 거의 민주당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정당인가? 그냥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중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있었을 때 국회에 저는 1년 있었는데 그때는 한석이었죠, 진보당이. 예, 저 혼자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발언 하나하나도 다 여야 합의가 되어야 발언을 할 수 있어요. 본회의나 이런 데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으나 예. 사실은 한석, 두석 이런 정도의 의원들은 거의 발언의 기회조차 얻기 어렵죠.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민주당과 별로 다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반대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우리는 내왔고 심지어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면 보통 의원들이 한 번 발언 정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300명이나 의원이 있으니까 예. 뭐 한 명이 두 번 발언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저는 3번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한 50개 정도 통과되는데 반대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진보당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3번 발언했더니 야유가 나오더라고요. 본회의장에서. 야, 강성희 의원 혼자 3번 발언하는 게 어딨냐. 물론 법으로는 뭐 그게 그런 규정은 없어요. 뭐 발언을 몇 번 한다 이런 게.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 특히 이제 대선이라는 게 그 후보의 면면도 포함해서 그 어떤 그 정당의 색깔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후보님은 지금 인물 교체가 아니라 체제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체제 교체라는 게 좀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이후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38년 동안 헌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바뀌었지만 내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예. 소득은 늘어났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이 정말 좋아졌어?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우리 사회를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꿔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바뀌어 왔는데 민주정부라고 하는 3명의 민주정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촛불 항쟁을 하고 난 정부였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했고 적폐청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는가라고 물어보면 다들 개혁이 실패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실책은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것이 그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법과 제도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촛불 항쟁 이후에는 헌법 개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이 항쟁 이후에는 헌법을 개정해서 예.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도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출마한 것의 핵심은 사실은 몇 가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예.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해야 된다. 내란 세력이라는 것이 윤석열 한 명만이 아니다. 이번에 쭉 봐보니까 윤석열 감옥에 있다가 끄집어내주는 판사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다시 구속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심우정 총장은 그냥 구속 안 되게 놔두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윤석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곳곳에 정치 체계와 법 질서 체계 내에 있는 곳곳에 내란 세력들이 정말 많이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확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야 된다. 국민의힘 해산이요? 예. 촛불 그 집회에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국힘당 해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에서는 실제로 국힘당 해체를 시킬 수 있는 논의 이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소수의 의원들이 제기하셨는데 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시킬 수 있지요. 예. 저는 국민의힘과 같은 당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해산시켜야 된다. 그게 이번 제가 출마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고 나오는 구호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민주당에 몇몇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해체요. 예. 국민의힘 해체를 위헌정당 심판 심판으로. 청구로 예. 해보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의원이 몇몇 분들 계시긴 한데 이것이 당 대표단의 입장도 아니고 당론도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는. 예. 저는 대선에서 이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힘당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정치는 얘기를 하지 않냐. 예. 대선에서 제가 진보당은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물어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크게 세 가지 그러면 내란 잔당 세력 이제 소탕 척결 뭐라고 네.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국민의힘 해체랑 그리고 개헌 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내란 잔당을 진압하는 게 진압, 이제 국민의힘을 해체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고. 아, 그게 네, 같은 거군요. 예, 예, 그게 예. 이제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개헌에서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대통령을 뭐 4년 해, 뭐 몇 년 해,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저희 진보당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해야 된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노동자들 노동 3권이 완전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천재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헌법에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있으면 아니 어차피 계속 일을 하는데도 2년을 넘기지 않고 잘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래요. 파견법에. 그러니까 2년 되기 전에 1년 10개월이 지나면 사람을 자릅니다. 정규직 시켜주지 않으려고.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설마 그러겠어? 설마 자본가들 사장님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2년 되기 전에 자르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완전히 퍼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을 통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냐.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 1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합니다. 빚더미에 깔리는 사람이 1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이든 어디든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영업자 헌법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바꿔서 헌법이 바뀌니까 내 삶도 좀 바뀌네? 내 삶도 좋아지네?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맨 무슨 뭐 내각제니 뭐 대통령 뭐 중임제니 이런 얘기 하니까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지금 개헌을 하는 것이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헌과 내란 세력 진압 요거를 이제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해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내란 세력 진압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도 공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의 문제기는 하지만은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민주당하고 완벽하게 차이가 나느냐 또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 뭐 예. 차이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력구조 중심일 테고 우리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해보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진압 문제에 있어서 저는 핵심이 국민의힘 해산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게 차이라는 예,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이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제 진보당이 의석을 3석을 얻었는데 사실 이제 다당제 한국에서는 이제 양당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다당제도 아니고 조금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 뭐 유지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뭐 많은 소수 정당들이 본인들의 그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다당제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진보 정당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다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양당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통령제의 치하에서 계속 두 양당만 있지 다른 당은 없잖아요. 한국 정치에서도 제3지대의 어떤 실험 수없이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죠. 특히 예를 들면 정의당이 6석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결국에는 원내에서는 이제 정의당을 볼 수 없게 됐고 예. 이 제3지대로 진출한다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거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21대 국회에서 사실 연동형 비례제를 만들자 이런 네.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이탄희 의원이에요.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랑 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탄희 의원은 그때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만 만들어주면 나는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나는 그것만 해줘라. 이렇게 하면서 막 지역 주민들이 야, 안 나오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유 저는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은 대한민국의 연동형 비례제가 만들어지면 양당 체제도 조금 바뀌어질 거고 어떤 적대적인 공생관계, 적대적인 대립관계 이것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결국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예. 그래서 이후에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핵심이다. 그것은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선거구 완전 비례제를 해야 된다. 스웨덴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하면 사표도 없어지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보 정당 스스로의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한 거 아니야? 예. 뭐 겸허하게 저는 반성하고 다만 선거제도를 바꿔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 다당제의 길로 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번 뭐 대선의 의미가 뭐 말씀도 하셨지만 내란을 이제 종식하는 거 이런 거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보 진영 뭐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좀 이제는 어색한데 어쨌든 큰 범민주 진영의 맏형인 민주당 쪽에 좀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이번에 후보를 안 낸 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이번에 만약에 후보가 되신다면 좀 19일 날 아마 결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19일에 후보가 되면은 끝까지 완주를 할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단일화 제안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자기 후보를 내면 독자 완주하는 것이 기본이죠. 당연히 진보당의 후보도 독자 완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 때 8대0 될까? 이런 생각도 했고 이번 기각되면 어떻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결론은 8대0 아니었습니까? 저는 확실했거든요. 8대0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도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정권 교체를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힘을 몰아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진보의 목소리를 이번 기회에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진보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는 것이 도리어 예를 들면 민주당을 개혁을 지지하지만 예. 윤석열을 반대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파이는 더 커질 것이다. 예.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지 않냐.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초박빙의 상황이 오면은 혹시라도 저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단해서 당연히 저의 희생으로라도 그걸 막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단일화 논의가 열려 있다. 뭐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요거 하나 여쭤보고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원래 정의당하고 진보당하고 과거에는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정당이었다가 뭐 여러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라졌다가 지금은 진보당이 좀 역전을 한 상황이에요. 정의당이 이제 원외로 갔는데 정의당하고 같이 합치거나 진보 세력의 파일을 좀 키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레프트가 많이 비어 있는데 맞습니다. 각계약진하는 것보다는 좀 덩치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합당이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당의 어떤 자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아무튼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 진영들이 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보수 정당과의 연합 이전에 진보 정당들끼리의 어떤 단결을 실현하고 이번 대선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성희에게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강성희에게 리더란 무엇인가? 두 개 답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K-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원 열사와 전태일 열사의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살렸고 이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술을 멀리하고 주술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자들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희 대선 후보와 함께 진보당 대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